안녕하세요. 워맨 신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보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7월 25일 순서입니다. 방금 레몬티를 잠시 마셨더니 입에 침이 막 고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토요일은 부산에서 투자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새벽에 축구하고 투자 설명회 내려갔다가 투자 설명회 하고 백스코에서 오토 쇼가 있었죠. 그거까지 보고 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냐면,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모습,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토쇼가 또 좋은 점이, 그 회사가 앞으로 미래에 내놓을, 그것도 뭐,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이제 다음 아이오닉 6 다음 모델이 어떤 게 나올 건지 그런 부분을 또 보여주는 거라서 그러니까 회사가 어, 전략적으로 내놓을 그런 2, 3년 뒤의 차량들에 대한 부분을 살짝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보고 싶었었는데 어,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보지는 못하고 우리 같이 내려간 조과장이 사진을 찍어서 쫙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설명회를 하고 굉장히 바쁜 또 한 주 보내고 어제는 또 보고 싶었던 책도 좀 보고 하는데 어, 요 홍사원의 경제쇼 제가 한 3번 출연했던 것 같은데요. 홍사원의 경제쇼에서 그 출연하셨던 분들 모아서 얘기했던 거 책으로 써냈습니다. 제목이 홍사원의 경제쇼 세 번째 위기, 세 번째 기회라고 베가북스에서 이제 출판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다른 분들 방송도 웬만하면 다 보지만 되게 우리가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박병창, 박세익, 안유화, 염승환, 오건영, 윤지호, 이종호, 홍상훈, 홍춘호 이렇게 돼 있어서 저도 재밌게 제가 쓴 부분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읽어보려다가 먼저 이제 서문을 항상 먼저 보거든요. 이 프롤로그를 이제 그 진행을 맡으신 홍성 기자께서 쓰셨는데 가장 어두운 시간에 빛을 찾는 전문가의 시선이라고 하면서 어,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서문에 써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홍서원의 경제쇼에는 수많은 경제 전문가가 출연해서 경제와 이슈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몇 분들의 설명을 골라 정리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가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인사이트를 가진 오건영 부부자, 중국 경제에 대한 뛰어난 식견과 뛰어난 말솜씨를 가진 안요하 교수, 주식 종목을 통찰할 때마다 탄성이 절로 나오는 염성환 이사, 언제나 기관이 아닌 투자자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증권맨 윤지호 센터장, 형님처럼 늘 푸근한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투자의 기법과 타이밍에 대한 인사이트도 있지만 영화 배우를 했으면 더 성공했을 것 같은 박세익 채슬리 투자자문 전무. 투자는 시장의 심리를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박병창 도부증권 영업 부부장, 그리고 주식과 채권 부동산까지 아우르는 홍춘욱 리치고 인베스먼트 대표 등의 얘기를 담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빵 터져가지고요. 영화 배우를 했으면 더 성공했을 것 같은 박세익 채슬리 투자자 전무입니다. 아니 저도 제 주변에 그 예전에 이제 아는 형님이 그 강재규 옛날에 뭐 태극기 휘날리며 그리고 쉬리 그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강강금하고도 한 2번 만나 뵙고 그리고 영화를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다 잘하시나.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한 인생을 살고 가면서 내 인생의 드라마, 내 인생의 영화를 내가 찍는 거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한 번씩
영화 배우나 드라마 배우 분들은 그분들은 또 자기 인생의 드라마 속에서 또 배우라는 직업으로 살아가시는 게 참 부럽기도 하고 참 재밌겠다. 의사도 됐다가 또 뭐 살인범도 됐다가 그리고 여러 뭐 멜로드라마의 주인공도 됐다가 그런 여러 가지 뭐 배우들의 삶을 보면 참 선택받은 삶입니다라는 생각합니다. 여러 캐릭터로 살아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되게 재밌었고요. 홍상훈의 경제쇼가 원하는 청취자가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저 같은 경제 무식이들 말이죠. 경제 각 분야 전문가들과 1시간 가까이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요 앞에 좀 먼저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솔직히 가장 큰 문제는 진행자인 저였습니다. 지난해 1월 경제쇼 진행을 맡아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많이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력에 경제부는 없었을 뿐더러 솔직히 말하면 주식 투자를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 홍사훈 기자가 지금 쓴 서문인데요. 쇼를 시작하고 첫 두 달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생소한 용어부터 그날의 주제까지 들여다보면 볼수록 모르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내가 이렇게까지 무식이었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홍사원의 경제쇼가 원하는 청취자가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저 같은 경제 무식이들 말이죠. 경제 각 분야 전문가들과 1시간 가까이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스펀지처럼 지식을 빨아들이는 저를 보며 점점 똑똑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출연하는 전문가 패널들은 제가 좀 답답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게 많아서 궁금한 게 많고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도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방송 내용을 정리한 이 책도 쉽게 겁먹지 않고 다가갈 수 있는 경제 입문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고요. 그렇지만 아마도 조금은 더 똑똑해지게 만들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말이죠. 라고 2022년 7월 홍사훈 기자님이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원하는 바도 우리 워메신박이 원하는 바도 바로 이거거든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어,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이 홍상훈 기자님 KBS 기자분이시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언론 고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론 고시라고 할 정도로 KBS를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정말로 그 시험에도 상식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자분도 우리가 경제에 관심을 안 가지다 보면 갈수록 이제 멀어지고 내가 또 모르니까 경제 기사 읽는 것도 싫어지고 그래서 이 홍 기자님도 이 경제쇼 진행하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무식했나 했다가 나중에는 스폰지처럼 이제 빨아들이고 홍 기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홍 기자님의 장점이 이렇게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사실 홍 기자님이 훨씬 또 어, 언론사 기자분이시니까 많이 아실 거잖아요. 많이 아실 건데 경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모른다라는 부분을 솔직하게 이거는 어떻나요? 이거는 왜 그렇죠? 라고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출연했을 때 얘기하기가 되게 편했었고요. 시청자분들이 홍상원의 경제쇼 요즘 보면 40만에서 60만 이렇게 조회수 나오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습니다. 택시를 타면요. 항상 홍상원의 경제쇼가 켜져 있어요. 어, 그 시간대. 그 정도로 4시에서 아마 5시 하죠.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애청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들이 이 홍 기자님의 이렇게 솔직한 질문, 시청자 눈높이에 맞는 그런 진행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홍 기자님. 네. 지금 우리나라가 금융 강국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영우를 만든 게 KT
IP 제작 유통 아울은 밸류 체인의 힘이다라고 돼 있으면서 제가 어제 우영우를 처음 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영우를 봤다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오수재였더라고요. 어떤 분이 댓글로 오수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하셨는데 예, 오수재였더라고요. 오수재는 한 세네 번 봤고요. 어제 우영우는 10분 봤습니다. 왜냐하면 빨려들 것 같아서. 우리나라 드라마 너무 재밌게 잘 만들기 때문에. 예, 근데 10분이라도 본 이유가 제가 1000만 이상 영화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드라마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거든요. 왜 많은 분들이 이런 컨텐츠를 좋아할까? 그래서 뭐 기생충 영화도 1000만 이상 봤다고 했을 때 가서 봅니다. 이 주식 투자자로서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공감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분들이 약간 외골수 같은 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 뭐 사시 합격이라든지 우리 업계에서 많이 성공하신 분들 중에 보면 약간 외골수 같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조금 성과가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사람들은 저런 제품을 쓰고 왜 저런 컨텐츠를 열광을 하고 왜 저런 음악이나 게임에 열광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주식 투자자로서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제 우영우를 한 10분 보다가 이런 색깔의 드라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또 좋아하는구나. 어제 슈카가 그랬나요? 어제 저녁에 이제 슈카에서 우영우의 캐릭터가 재벌 딸로 나왔었으면 그렇게 우리가 공감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 작가도 보면 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정말 이 디테일하게 그 인물 설정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그게 최대한 화면 속에서 어, 그 표현이 되게끔 하는 사람이 PD잖아요. 그런 PD가 또 연출을 하면서 최대한의 그런 작가가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 전달해 주려고 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130년 통신 KT의 대변신이라고 합니다. 미디어 콘텐츠 기업으로 라고 되어 있고요. KT 스튜디오 지니가 공동 제작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천재적 두뇌를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가 대형 로펌에 다니면서 겪는 일화를 그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소리가 조금만 나서 소리를 잠시 줄이고요. 여기서 이제 대변신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우리 투자자는 변화, 기업이 어떻게 변하고, 근데 그 변화를 캐치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나의 투자자의 고정관념과 선입관입니다. KT 하면 저부터도 아유, 뭐 통신 3사가 과점화하고는 있지만 정부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함부로 요금은 못 올리고 그렇게 적절하게 과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 통제하에 제한된 그런 이익을 갖고 서로 이렇게 마케팅 싸움을 하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는 나오면서 성장은 없는 성장이 없기 때문에 또 배당은 많이 주는 그런 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입관에 최근에 보면 이제 KT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22년 1월 4일 날 31,100원이었는데요. 38,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올해 주가가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지수가 다 빠졌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KT가 아주 선방을 했는데 일단은 KT 주가가 올라온 거를 보면 요즘 미국의 브라이존 같은 경우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주가가 확 빠지면서 연초 이후 살짝 마이너스 가긴 했지만 AT&T, 브라이존 같은 그런 소위 말하는 디펜시브 스탁이라고 해서 방어주들 그리고 코카콜라를 비롯해서 필립 모리스 그리고 미국의 대형 제약 회사들 전부 다 이제 올해 시장을 아웃퍼폼 했던 회사들이 다 방어주였기 때문에 KT도 고배당 방어주여서 이래 올라갔을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21일 방영된 드라마 우영우 8화 시청률이 전국 13.09%, 수도권 14.97%를 기록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주인공 박은빈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유명 배우를 찾을 수도 없다. 저는 박은빈 씨도 처음 본 것 같은데 어제 보다 보니까 배우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스타를 기용한 대작보다 색깔이 확실한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KT가 이런 걸 했다고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좋은 컨텐츠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KT 스튜디오 진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컨텐츠는 KT의 핵심 신사업으로 손꼽힌다. KT가 국내 최대 유료 방송 사업자인 만큼 자체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방송 플랫폼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쭉 뒤에 이것저것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표에 보니까 KT 사업별 매출 그래서 무선 인터넷 유선 전화가 9.34조 벌었고요. 여기서 밑에 이제 가로하는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2019년 대비 증가율인데 1.7%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하나도 증가 안 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미디어 모바일 플랫폼은 2.14조 꽤 크네요. 15% 증가를 했고요. AI, IDC, 뭐 KT 지니 뭐 이런 거겠죠 아마. 그리고 클라우드 등은 2.04조 플러스 5.6%고요. 그리고 기업 인터넷, 기업 통화 부분은 1.98조로 1.1%. 어쨌든 미디어 모바일 플랫폼이 3년 동안 15%나 성장을 하면서 전체 매출이 보니까요 대충 15조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2조니까 한 14% 정도 모바일 미디어 모바일 플랫폼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15% 13년 동안 15% 성장하니까 아주 또 많이 성장한 건 아니다 그죠? 네. 그런 사진이 옆에 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사상 최대 실적 발표날 비상경영 체제 돌입해서 KT만큼이나 또 포스코 하면 약간 묵직하고 그죠? 약간 그런 공사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인데 최정우 회장님 사진이 나오고요. 수요 위축, 비용 상승, 자금 상황 문제 없게 현금 중심으로 경영.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비상경영 체제 돌입.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요렇게 2020년 초였던가요? 2000년도에 막 이렇게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비상경영 체제에 지금 돌입했다고 합니다. 최정우 회장님이 지난 21일 사장단과 전체 임원이 참석한 그룹 경영 회의를 열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요 위축과 비용 상승, 공급망 위기 등 복합적인 경제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곧바로 그룹 차원의 비상경영에 돌입한다고 밝히면서 경영진들은 사별로 주요 경영 요소들을 면밀히 체크하고 특히 현금 흐름과 자금 상황이 문제되지 않도록 현금 중심 경영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룹 경영 회의가 열린 21일은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케미칼 등 주요 계열사들이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날이라고 합니다. 3분기부터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해서 미리 대응에 나서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주가가 저렇게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주가는 선반영을 하니까요. 증권업계에서는 중국발 철강 제품 재고 증가와 글로벌 수요 감소로 포스코 홀딩스 3분기 영업이익이 2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고요. 그룹 경영 회의에서는 경영 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철강 인프라, 에너지, 2차전지 소재 등 그룹 내에서 주요 사업별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라고 합니다. 포스코 그룹은 분기마다 그룹 경영 회의를 개최하고
포스코 홀딩스 전사통합 위기대응팀을 가동해서 각 계열사의 경영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핵심 사업인 철강의 경우 비상 판매 체제 운영을 통해서 밀마진, 철강 판매 가격에서 원료비를 제외한 부분, 이 밀마진 확대에 주력하고 안전 환경 분야를 제한 모든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포스코는 적극적인 수익성 방어와 구매 생산 판매 등 각 부분의 구조 개선을 통해 원가 혁신, 해법인 리스크 점검, 투자 계획 조정을 통해서 재무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하고요. 최 회장님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중단 없이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하고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오히려 근본적인 체증 개선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이게 이제 신상정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최종중 회장님으로부터 이건희 회장님의 그런 옛날 모습을 엿보게 되네요. 포스코가 최근에 이제 홀딩스 체제로 바꾸면서 처음에 약간 노이즈가 있었거든요. 뭐야, 또 포스코도 지주사로 전환해서 지주사로 따로 상장을 하고 뭐 이러면 또 중복 상장이 되면서 디스카운트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주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 홀딩스로 해서 최 회장님이 아마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실 것 같은데, 그 각각의 회사가 하나로 이제 뭉쳐져 있으면 한 사업부가 잘할 때 못하는 사업부 계속 도와줘야 되고, 못하는 사업부가 계속 아마 뭐 이렇게 패러다임의 변화에 도태되더라도 계속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그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업부별로 아예 분할을 딱 해서 거기서 살리는 회사는 살아나는 거고 망하는 회사는 망하게 하고, 또 매각할 회사는 매각하고, 저는 그런 체제로 가면 포스코 홀딩스가 아주 정말 제2의 삼성 같은 기업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장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또 본업에 있어서 비상경영 체제를 하는 포스코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덕에 금융지주 상반기 이자 수익이 19조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4대 금융지주사들 제가 조금 그동안에 달라진 모습을 봤다고 했죠. KB금융이나 신한금융이나 하나, 이제는 그 지주사 회장님들이 옛날에는 그냥 낙하산으로 와서 그냥 나 있을 때 조용히 있다가 가시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지주사 회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실적 경쟁을 막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4대 금융사들 19조에 달하는 역대급 이자 이익을 거뒀고요. 시중금리가 연말까지 계속 오른다면 이자 수익이 더 늘어나겠죠.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보면요. KB금융이 5조 4,418억 1등이고요. 신한금융이 5조 1,317억, 약간 모자랍니다. 약간 못 가자라고. 그리고 하나금융이 많이 규모를 키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1조 7천억이고 우리금융이 1조 7,600억. 그러니까 앞에서 양강 체제로 KB랑 신한이 2조 7천억대 나왔고요. 우리랑 하나가 1조 7천억대로 바로 밑에 또 그렇게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기를 거치면서 대출이 증가한 가운데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이익까지 커지면서 순이익이 급증한 거라는 거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요. 제가 투자의 본질에서도 써놓고, 우리가 주가가 폭락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을 많이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이 우리나라 그 금융사들, 이렇게 이익을 잘 내는 금융사들의 지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KB금융이 외국인 지분율이요, 놀라지 마세요, 72.8%고요. 신한지주가 외국인 지분율이 61.95%입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볼까요? 하나금융지주도
72.5%입니다. 우리가 KB금융 하면 김연아 씨가 광고하면서 국민은행, 우리는 국민은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외국인 지분율이 72.8%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예대 마진으로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금을 한 거에서 거기서 대출을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개인들한테도 대출해주고요. 거기 예대 마진으로 이렇게 막대한 수익이 나는데 그 수익의 70%는 다 외국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KB금융도 거의 7%대 배당을 하죠. 아마 하나금융지주가 KB금융이 지금 6.16% 거기다가 이제 자사주 1,500억 소각까지 하고 굉장히 경영을 잘하십니다. 경영을 잘하시고 주주 환원도 잘 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우리나라 기관이나 개인의 지분율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핵심 우량 기업, 핵심 우량 부동산을 취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뱅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이제 이 뱅크에 매기가 탄생을 했죠.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인데요. K뱅크 매일경제신문인데 서호성 K뱅크 행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만년적자 K뱅크 흑자 전환시키고 기업 공개에 지금 도전한다고 합니다. K뱅크가 아마 올해 상장을 하든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 K뱅크 연간 순이익을 보시죠. 행장님이 굉장히 동안이십니다. K뱅크 연간 순이익이 2017년도에 마이너스 837억 하고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1000억 했다가 작년에 225억 플러스 올해도 1분기에 벌써 245억 플러스를 했습니다. K뱅크 고객 수와 여수신 잔액을 보면요. 2020년 말에 219만 명이었는데 지금 783만 명이라고 하고요. 수신이 3조 7,500억이었다가 12조 1,800억이고요. 그러니까 예금으로 들어온 자금이 12조 1,800억이고 여신은 대여 이렇게 대출로 나가는 금액은 8조 7,300억으로 엄청나게 성장했네요. 참 누가 제가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K뱅크 해보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호성 행장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여기 프로필이 있네요. 1966년생이시면 8호학번이시네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카네기 멜론대 대학원에서 MBA를 하셨다고 합니다. 1992년 삼성생명에 입사해서 베인앤드컴퍼니 이사를 하셨고요. 현대카드 전략기획실장과 현대라이프 생명보험 경영관리본부장, 한국타이어앤테크놀리지 부사장도 하셨네요. 2003년 현대카드 전략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신용카드 대란 파동으로 위기에 처한 현대카드의 턴어라운드 전략을 수행을 했다고 하고요. 2021년 K뱅크 행장으로 취임을 하셨네요.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기업 공개 IPO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2017년 4월 달에 K뱅크는 청운의 꿈을 품고 한국 제1호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출범을 했지만 이후 4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발목이 잡혀서 자본 확충도 못했고요. 그 영향으로 대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영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그렇게 적자를 했었네요. K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의 제휴 효과와 더불어 서행장의 냉철한 승부사 리더십이 그 비결로 꼽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흑자가 난 이유가 서행장은 냉철하고 실리적인 시각으로 지금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명확히 따져서 K뱅크의 실적을 끌어올렸다. 그래서 만년적자였던 K뱅크를 성장은행으로 탈바꿈시켰다고 합니다. 네, 업비트와 제휴하면서 이제 MZ 세대의 마음을 잡으면서 성장은행으로 변신을 했고요.
네, 219만이던 고객 수가 1년 만에 3배로 늘어났고 목돈 모으기 계좌, 비대면 사장님 대출, 혁신 서비스로 호평을 받고 있고요. 호실적 바탕으로 9월 상장 예비 심사로 코스피에 입성을 한다고 합니다. 네. 한번 기사 참 저번에 이제 기사가 어느 신문이랑 어떤 거를 이렇게 옆에다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그 웜의 신박의 유튜브에 첫 댓글 나오는 바로 위에 보면 그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 기사들 전부 다 링크를 다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링크 딱 들어가시면 기사가 펼쳐지고요. 그 기사를 펼쳐놓고도 제 얘기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문 읽어주실 때, 여기 재미없잖아요. 맨날 보는 이 화면. 예, 계속 보시지 마시고 그 링크 누르셔가지고 신문 기사 이렇게 같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벌써 30분이니까 한국일보 기사에 그 어젠가 그저께 저도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가 또 오데사 항에다가 폭격해가지고 거기 수출하려고 하는 곡물 막 불타고 뭐 이런 거 보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못 믿을 여기 이제 사진이 나옵니다.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엔, 트리키예가 합의한 가운데 바로 다음 날 23일 러시아가 곡물 운송선 출발 지점인 오데사항을 폭격해서 화재가 발생하자 지금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못 믿을 푸틴 약속 하루 만에 우크라 곡물 수출항을 폭격했다는 거죠. 이 폭격 나오고 저도 이제 기사를 조금 찾아봤더니 러시아에서 부인을 했었잖아요. 아니다,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합의를 해놓고 바로 저렇게 공격을 하면서 결국은 저것도 페이크였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데사 폭격을 뒤늦게 인정하면서도 군사시설 타격이 목적이었다며 합의 파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4일 날 오데사항의 군사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우크라이나 군 경비정을 침몰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그, 이렇게 이제 러시아를 막 비난을 하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발뺌하다가 이렇게 군사 시설을 타격하려고 했던 거지 그 합의는 지속되는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음, 어떻게 약속이 계속 지켜지는지 봐야 되고요. 요 부분만 아니면 사실 이렇게 폭격했다는 거 보면서 아우 저러다가 또 곡물가 다시 급등하면 어떡하지 이런 저도 걱정이 됐었는데 왜냐하면 뭐 좀 전에 이제 아침 회의 때 채플미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다 꺾이고 있고 마지막 이제 유가도 지금 90불대로 또 내려앉았고 그것을 반영을 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지니까 결국은 금리가 빠지니까 지난주에 이제 성장주들은 막 머리를 들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또 영향을 줄까 봐 걱정했는데 인플레이션에 관한 마지막 기사 요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6월에 꼭지 찍었다라고 하면서 표에는 보면 지금 WTI 가격이 94.7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60불에서 90불 사이에 내년 상반기까지 유가가 그 사이에서 이제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건화물선 운임지수 BDI라고 있잖아요. 이 BDI 같은 경우에도 보면 3천이 넘었다가 지금 2118 정도 하고 있습니다. 3,300, 400에서 지금 2,100까지 떨어졌으니까 고점 대비 거의 35%가 빠져 있는 부분이고요.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지금 미국이 인플레 공포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달에 정점을 찍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글로벌 투자정보업체 에브코 ISI의 에드 하이먼 회장이 미국 내 휘발유 가격 등 각종 지표를 근거로 이번에 기록한 CPI 6월달에 9.1%가 최고치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AAA에 따르면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중순 갤런당 5.02를 기록을 한 후 10% 정도 빠져 있고요. 어제 저녁에도 저도 기름 넣으러 갔더니 기름값이 좀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자재인 니켈 가격도 고점 대비 18% 빠졌고 알루미늄 가격은 2월달 대비 40% 넘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밀 선물 가격이 5월 중순 이에 2달 만에 37% 빠졌고요. 옥수수 선물 가격이 27% 빠졌고 그리고 유가 빠진 거 111.76까지 지난달 올랐던 게 94.7로 지금 빠져 있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낮아지고 있는데요. 미시간대의 7월 소비자 태도 지수 조사 결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 3.1에서 2.8%로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치 아메미야 노무라 증권 수석 전략가는 아직 단정 짓기에는 이르지만 6월이 인플레이션의 정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투자 설명회 2부 자료를 제가 삼성증권에 썼던 자료를 올려놓고 지난주 이제 그 3프로 TV에서도 나가서 물가가 가장 극심했다. 1981년, 82년도. 네. 그때 당시에 물가 수준에 그리고 당시에 실업률이 10.8%까지 올라갔고 CPI가 14.8% 그리고 연방준비원회 페드 금리가 21.5%까지 올라갔던 그 시절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쭉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피크아웃해서 꺾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 꺾이는 걸 누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냐면 10년물 국채금리가 가르쳐 준다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활기찬 한 주 되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27일이죠. 27일 날 FOMC 회의가 있고 28일 날 미국의 GDP 발표. 요 전까지는 시장이 약간 눈치를 보겠지만 그 이후에 또 다시 강하게 반등을 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오메 신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하루도 힘찬 화이팅하는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